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단 임진왜란, 중리배교, 병자호란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갈 텐데, 이 당시에 있었던 왕, 최근에 아마 그 드라마 때문에도 많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선조입니다. 선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 최초로 서자 출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가 신분적 컴플렉스가 있었던 왕으로 이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간에는 이제 선조가 너무나 무능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다. 그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면이었었고, 사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선조 때 무엇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라는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1592년입니다.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주년, 딱 정확히 200년 만에 국가적 또 하나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겠죠. 일본은요, 20만 대군으로 우리 이 조선을 공격해 왔습니다. 부산진 전투에서 정발 장군이 잘 막아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과부적이었죠. 또 이제 쭉 그들이 북상해 오자 우리의 전 군사를 모아서 어디로 갔었습니까?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에서 나름 저항해 보았지만 역시 제대로 된 성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선조는 평양을 지나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었고요.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풍전등화의 어려운 상황이었었죠. 그때 우리의 구세주로 등장했던 바로 그 인물이 있으니 누굽니까? 순신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전투 중에 첫 번째 승리가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 퀴즈에서 나오면요, 옥포 전투입니다. 옥포 해전, 옥포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옥포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승전보가 들려오게 되었었고요. 우리는 그 외에 한산도 대첩이나 여러 점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누구도 들어왔었냐면, 사실은 명나라가 와서 우리를 괴롭힌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군량미 다 먹고 그게 아마 거기 징기록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조명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빼앗겼었던 평양까지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벽제관 전투라고 해서요, 지금의 일산 옆에 일대죠. 거기까지 해서 싸움을 이렇게 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도 조금 약간 다급했었나 봐요. 잠깐만 휴전 좀 할까? 라고 해서 이 휴전을 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이 휴전이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휴전이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1597년이에요. 정유재란에서 이들이 다시 이제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전체 영화에서 가장 최고 흥행작 아닙니까? 물론 이제 원기훈 장군이 7천년 해전에서 조금 약간 우리의 이제 해군의 피해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무슨 대첩이요? 명량 해전, 명량 대첩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이런 이제 과정 문제가 임진왜란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거에 따른 뭐가 있겠습니까? 영향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결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씩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조선. 더 말할 것도 없죠. 7년간의 전쟁이 휩쓸고 하다 보니까 국토는 황폐해지게 되었었고요. 여러 문화유산 불탔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예요? 불국사, 경복궁, 이런 것도 불탔었고요. 뿐만 아니라 신분제도도 좀 많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많이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여진은 어땠을까요? 여진이 급성장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명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더 힘들어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은 급성장하게 되었었고 명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었었다. 요 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건 반드시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막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603년에 누가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를 세우니 그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일단 막부의 변천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임진전쟁 중에요. 무엇을 많이 그렇게 훔쳐갔대요? 우리나라 도자기. 우리나라 도자기가 그때까지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 도공들을 많이 이제 그냥 강제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진왜란의 다른 말이 뭐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문화가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었다는 거.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하면 너무 이순신 장군에만 집중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이 행주대첩의 권율 장군이라든가 뭐 진주대첩의 김시민 그 장군이라든가 그런 그 외의 인물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풀면서 못 드린 말씀들 더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선생님들 교재 10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자 14회 8번인데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니까요. 명량 대첩비, 행주산성 충장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임진왜란인 것. 명량 대첩에 대한 그런 기록 남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주산성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임진왜란이 되겠죠. 자, 이 임진왜란에 대한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왜요? 전쟁이 있으면 언제나 군사적인 기능은 더 심히 강화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복일 것이고요. 2번입니다. 명이 쇠퇴하고 여진족이 성장했었던 것. 맞는 설명일 것이고요. 불국사, 실록 등 귀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뭐 경복궁도 불탔고요. 안타깝습니다. 4번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와 도공 등이 일본에 끌려갔다. 도공이 끌려갔던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성리학자가 끌려갔다.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황, 퇴계 이황의 제자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요. 성리학을 원래 주의가 만들었잖아요. 주자학, 뭐 주자학이라도 부르는데요. 사실은 주자학보다 더 유명한 게 퇴계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성리학이 많이 상당히 어느 정도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하면 바로 이 퇴계 이황이다. 그 이후 강항이 이때 가서 일본인들한테 이제 성리학을 전해주게 되면서 그런 여파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조선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광화를 맺게 되었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병자호란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뒤에 병자호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5번이었고요.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니까 평양성 전투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양성 전투는 뭐 조명 연합군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주 대첩, 행주산성의 대첩 이거 누구 했습니까? 권율 장군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충주 전투 누굽니까? 신립장군 탕금대 전투. 그다음에 진주 대첩 누굽니까? 김시민 장군 나와야 될 것이고요. 한산도 대첩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이렇게 이제 나오면 만들 텐데요. 자, 옳게 들어간 걸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요. 평양성 전투인데요. 조명연합군 승전으로 유리한 전세 확보. 맞는 내용이네요. 옳은 거 찾으니까 1번인데요.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보자고요. 2번입니다. 봤더니요. 그러니까 행주 대첩이죠. 신립장군이 배수의진을 치고 왜군에게 맞서다? 신립장군이 아니라 요거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신립장군은 충주와 관련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다입니다. 다가 충주 전투죠. 김시민 장군 왜군 물리치고 장렬히 전사. 그 김시민 장군은 진주 대첩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입니다. 라가 진주 대첩이 되겠죠. 자, 진주 대첩인데 이순신 장군이 진주 대첩에 왜 나옵니까? 맞지 않겠죠.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 나왔는데요. 권율 장군은 한산도 대첩이 아니라 행주 대첩이다. 그래서 요 주요 전투와 그런 장군들 구분해 주시는 것도 종종 나오니까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다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14회 23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왕의 연보이다. 이 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임진왜란이 끝났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사실 상당히 많이 활약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조정을 나누어서 의병들을 막 북돋우고 했었던 해군
광해군이었습니다. 근데 광해군은요 실제로 아주 그 임진왜란 때 최고의 그 업적을 보여주었던 왕이죠. 왕자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광해군을 되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싫어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다시는 도망갔는데 광해군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본인은 욕하면서 아들은 좋아하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서자여서 너무 신하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힘들었는데 광해군 역시 본초 소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또 좀 싫었다라는 그런 어쨌든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어쨌든 뭐 광해군의 그런 업적 중에서는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했다. 대동법이 뭡니까? 원래 조선시대는 각 지역마다 뭐가 나오죠? 특산물을 중앙에 이제 바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예. 이제 공납제도라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취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 보시면 광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그 나오잖아요. 그 심은경 씨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 그 이병헌 씨가 이렇게 막 그 밤에 먹다가 그래 너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저기 소녀는 산골에 살았사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납으로 전복을 바치라고. 전복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왜 전복을 바쳐야 되느냐? 모르겠사옵니다. 그 전복은 몇 배씩 비싸게 되었었고 그 빚의 빚은 더 빚을 지게 되었었고 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저를 팔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 역시도 마찬가지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병헌이 울면서 걱정 말거라. 내가 네 부모를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단적으로 들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요 걷는데요. 어쨌든 좋은 것을 국가에서 얻어갈 거니까 제품을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품을 검사할 때 그 농간 그 관리들이 농간을 많이 부렸대요. 야, 너무 작아. 제 건 이거 제일 큰데요? 너무 작아. 아니, 적어도 그 수박이면 말이야. 한 이만해야지. 이만한 거 갖고. 이만한 게 세상 수박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 저기 관리들한테 가봐. 라고 하게 되면서 막 10배, 100배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폭리를 취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산골에 사는 사람한테 고등어 갖고 오라고 하고요. 전복 갖고 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상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비용은 점점 커지게 되고 막 그런 문제점을 이제 없애버린 것이죠. 뭘로 내라는 거야? 쌀로 내라. 쌀도 예전에 집집마다 냈던 거를 이제는 뭘로 내라? 쌀은 땅 많은 사람이 땅 내라. 세금 내라.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종의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쫓겨 먹고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걷는 제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대동법 시행되면서 이 대동법이 1608년에 시작됐죠. 이게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무려 단일한 법이요 10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지배층에 아주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게 바로 대동법이다. 그래서 혹자는 중립외교 때문에 대동법이 쫓겨난 게 광해군이 쫓겨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대동법 때문에 쫓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동의보감 가능했습니다. 뭐 허준이 가능했는데 이때 이제 왜 가능됐냐면요. 그 의술이 가장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뭐 재정적인 지원? 아니요. 제일 좋은 건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그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환자들을 실제로 치료하면서 실험하게 되면서 실제로 많이 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동의보감이 가능되었었던 게 광해군 때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아버지가 세장갈 아시죠? 아버지가 50 넘어가지고 10대 중반의 여성 임목대비랑 결혼.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인데요, 새엄마인데요, 자기보다 10몇 살이 어려요. 그렇게 되면서 그를 유폐시켜버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었었던 영창대군을 죽여버리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역시 하나의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폐위가 되었었던 안타까운 군주 광해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자, 1번입니다. 요동수복 운동을 추진하였었다. 요동수복은 이제 태조, 그 조선 건국에 있었던 태조 때 정도전이 주장하게 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2번입니다.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었다. 봅시다. 자, 그 광해군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인조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면서 누가 등장했었죠? 이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잖아요. 그게 정묘호란이고요. 그다음에 청나라, 그러니까 여진족이 이름을 바꾸어서 후금에서 청으로 바꿔갖고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오죠.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이때 인조가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삼전도의 굴욕, 이 굴욕을 씻자라고 해서 북벌운동을 벌이잖아요.
북벌운동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북벌운동이 인조 이어서 또 누구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효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북벌하면서 우리가 막 군사력을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압니다. 야, 너네 저기 러시아 애들 나 때릴 생각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었어. 저기 러시아 애들 하니까 러시아 애들 가서 때려줘 라고 하게 되면서 효종 때 나타났었던 게 바로 이 나선 정벌입니다. 이렇게 두시고요. 3번입니다.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었다. 뭐 인조라든가 효종. 특히 북벌운동은 효종 때 더 많이 있었죠. 최고 많이 있었고요. 4번입니다.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 뭐 요게 광해군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없는 살림이에요. 이제 막 후금이 성장하니까 명나라가 우리한테 지원을 요청해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명나라에 확 붙었다간 또 후금이 우리나라 때릴 수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 아주 중립적으로 그런 외교 전술을 펼쳐나갔었던 게 바로 광해군이었었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 국경을 확정하였었다. 요거는 숙종 때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09페이지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회 24번 문제인데요.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강홍립 장군, 그대는 명예 구원병의 요청에 따라 출병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서 명과 후금 사이를 모두 서운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있겠죠. 시기적으로 찾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인조반정 사회. 왜요? 이 임금이 누구일 테니까요. 광해군일 테니까 당연히 임진왜란에서 인조반정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거 한번 볼 텐데요. 1391년에 나타났었던 게 뭐예요? 전법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고려 후기에 잘못돼 있었던 대토지 제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과전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관리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죠? 땅을 나눠, 소유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관리는 누구냐면요. 전직 관리 플러스 현직 관리도 돼요. 전 현직 관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반납하는 체제였었어요. 그리고 뭐 수신전이나 수량전이라고 그래서 몇몇 토지는 세습을 허용되기도 했었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조선에 건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토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겠죠.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현직 관리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처음에는 상관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뭡니까? 그 전직 관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YBM에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죽기 전까지 뭡니까? YBM 원격 교육 연수 강사겠죠? 제가 죽기 전까지 EBS 한국사 강사겠죠? 그런데 지금 EBS 한국사 강사가 많을까요? 전직? 아니면 20년 뒤에 많을까요? 20년 뒤에는 많겠죠. 왜요? 이건 계속 누적되는 것이니까. 이 토지 부족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요? 세조 때. 세조 때 이 법이 뭘로 바뀝니까? 현직에게만 주는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전법 체제. 직전법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오직 누구에게만? 현직 관료에게만 주는 것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것이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때까지는요. 내가 농민들이 있는데 그들의 것을 억지로 많이 안 뺏어도 돼요. 왜요? 연금 보장이 확실했잖아. 연금 보장이 확실했잖아요. 왜 죽기 전까지 거기서 세금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직이니까 내가 현직에 권한이 있을 때 농민들을 뽑아먹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또 이 직전법 체제의 또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농민에 대한 수탈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누구 때요? 성종 때요. 성종 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관리들이 직접 농민한테 가서 걷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농민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체제가 되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속 현직은 현직입니다. 그러니까 직전법 체제 하에서 무슨 체제가 나오게 된 거는 거예요? 관수, 관급제. 관에서 직접 거두어서 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 관소관급제가 등장하게 되었던 게 바로 이 성종 때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18회 20번 선생님들 갖고 계신 교재로 111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가 있죠.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인데요. 과전법, 가, 관수관급제 나왔습니다. 가가 뭘까요? 당연히 직전법이겠죠. 세조 때 직전법입니다. 자, 직전법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각각 지급하였었다. 전지와 시지 지급한 건 뭐죠? 전식과 고려시대의 그런 토지제도죠. 자,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였던 게 직전법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노동력의 징발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었던 거는요. 신라시대 때 토지제도로 치자면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신라나 고대시대 때 그 노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국가에서는 토지제도 말고 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수취하던 게 있었던 것이죠. 직접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인품과 관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인품과 관품에 따라서 지급했다. 이거는 그 전식과가 되겠습니다. 전식과. 네, 5번입니다.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요거는 관수, 관급제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겠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2회 19번입니다. 밑줄 그은 기역에 해당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한 명의 등이 아뢰기를 직전에 세는 관에서 거두어 관에서 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하기를 직전에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게 하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은 뭐겠습니다? 이 기역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관수, 관급제가 되겠죠. 관수관급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권문세족은 고려시대 때 아닙니까? 예,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줬다. 이건 뭐죠? 전식과 고려시대의 그런 이제 토지제도고요. 3번입니다. 관리의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것도 역시 전식과가 해당되겠고요. 4번입니다. 시행 결과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당연하죠. 왜요? 예전에는 관리들한테 그냥 직접 네가 받는 세금 받아 라고 해서 하면 끝이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국가가 그 세금을 직접 거두어다가 관리에게 주는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 토지에 대한 그 지배력, 영향력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관수관급제겠죠.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라는 건 과전법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렇게 찾아가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강별로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되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꼭 한번 읽어주시고 복습해 주시는 습관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